오늘은 우리 딸 제사예요. 준비는 최고로 해주세요. 법당에 예쁜 여자아이 사진이 놓였어요. 스님은 그 사진을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3시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캄캄한 시간이었지만 서울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2층 안방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2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마치 성처럼 지어진 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주인공 정혜숙 여사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요.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혜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쳐냈어요. 가만 보니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더군요. 그녀는 방금 전 꾸었던 꿈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흑백 사진처럼 온통 회색빛이었다고 해요. 안개가 자욱한 숲길 한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답니다. 얼굴은 안개에 가려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혜숙 씨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딸, 바로 연아였습니다. 꿈속의 연아는 얇은 삼배옷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혜숙 씨가 딸을 향해 다가가려 발버둥 쳤지만 발이 땅에 딱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움에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요. 연아야, 연아야. 그러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달싹였어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혜숙 씨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또렷하게 박혔다고 합니다. 엄마, 거기 아니야. 뭐라고? 거기는 너무 추워. 제발 거기로 오지 마. 엄마, 거기 너무 무서워. 아이는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붉은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어요. 혜숙 씨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을 때 아이는 안개 속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혜숙 씨가 지난 20년간 매년 제사를 지내러 다녔던 산속의 명문 사찰, 청운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낯선 빌딩 숲 사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기와지붕이었어요. 아이는 그곳에 있는 돌탑 뒤로 쏙 숨어버렸답니다. 헉! 혜숙 씨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치고 있었죠.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 잔을 급히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을 다 쏟고 말았어요. 차가운 물이 잠옷을 적셨지만 꿈속에서 느꼈던 그 뼛속 시린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긴 추워. 오지 마.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경고였고 피를 토하는 호소였지요. 혜숙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네, 바로 오늘이 딸 연아의 20번째 기일이었던 겁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 새끼. 혜숙 씨는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죄인처럼 죽어 지냈던 그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광기에 가까운 결의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비서실장이 한창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박 실장,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요.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놀란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시간이. 제사는 오전 10시 청운사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청운사 안 갑니다. 네. 그게 무슨. 장소 바꿀 거예요. 강남에 있는 무심사라는 절 알아봐요. 거기로 갈 거니까 지금 당장 준비해요. 박 실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 사모님이 수천만 원을 들여 예약해둔 대형 사찰을 취소하고 듣도 보도 못한 절로 가겠다니요. 그것도 제사 당일 새벽에 말이죠.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무심사라니요. 거기는 종단에도 등록되지 않은 작은 개인 사찰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 스케줄도 청운사 쪽으로 다 맞춰져 있는데. 박 실장, 해숙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리빨 같은 차가움이 묻어났죠. 자네 월급 주는 사람이 회장인가, 나인가? 내 딸 밥상 차리는 일이에요. 회장 체면 따위 알게 뭡니까? 내 딸이 거기가 춥다잖아요. 내 딸이 거기는 싫다잖아요. 해숙 씨의 고함 소리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옆방 서재에서 자고 있던 남편, 최 회장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서 있었어요. 새벽부터 이게 무슨 구판이야? 최 회장은 해숙 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아내의 젖은 잠옷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핏발선 눈을 보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20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이 부부의 사이는 완전히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숙 씨가 딸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 남편의 냉대를 감내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당신 또 그 꿈 꿨어? 지겹지도 않아? 지겹다니요. 당신 딸이에요. 당신 핏줄이라고요. 죽은 애 붙잡고 20년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오늘 청운사 주지 스님이랑 정재계 인사들 다 오기로 했어. 제사 끝나고 골프 회동도 잡혀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준비해. 최 회장은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딸의 제사는 그저 자신의 인맥을 관리하고 가정적인 기업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행사에 불과했던 겁니다. 해숙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한텐 그게 중요하겠지. 골프, 사업, 체면. 그래요. 당신은 거기 가서 실컷 공치고 떠들어요. 난 내 갈 길 갈 테니까. 뭐,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그래, 돌았어요. 자식 일은 어미가 안 도는 게 비정상이지. 당신은 안 가도 좋아요. 아니, 오지 마요. 우리 연하도 아빠랍시고 체면 칠해하러 오는 당신 보고 싶지 않을 테니까. 해숙 씨는 남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서야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니까요. 딸이 부른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곳에 가면 꿈속에서 떨던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아침 7시였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성북동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해숙 씨는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낡은 베네저고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딸이 실종되던 날 입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숙 씨가 직접 밤새워 만든 옷이었죠. 운전대를 잡은 박 실장은 룸미러로 힐끔힐끔 사모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운사로 가시는 게. 박 실장, 자네 아이가 몇 살이지요?
해숙 씨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실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됩니다. 그래, 예쁠 때네. 만약에 말이야. 자네 아이가 꿈에 나와서 춥다고, 배가 고프다고 울면, 자네는 남들 눈치 보느라 밥상을 딴 데다 차려줄 건가? 운전이나 똑바로 해요. 내비게이션에 무심사 찍었죠? 박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 씨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슬픔과 서슬퍼런 위험이 공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강북의 한산한 도로를 지나 복잡한 강남 도심으로 진입했습니다. 빌딩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테헤란로, 화려한 유리 건물들 사이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곳에 절이 있다니 해숙 씨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이 근처입니다, 사모님. 그런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박 실장이 난감한 듯 차를 세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대로변 뒤쪽,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좁은 골목길 안쪽이었어요. 해숙 씨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매연과 도시의 소음이 확 끼쳐왔죠.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그것이 있었답니다. 재개발이 멈춘 듯한 허름한 주택가 끝자락. 낡은 시멘트 담벼락 위로 색바랜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무심사라고 쓰인 작은 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고요. 마당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듯한 폐가전 제품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재벌 사모님이 제사를 지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곳이었죠. 뒤따라온 박 실장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모님 여긴 이건 아닙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된 폐사찰 수준인데요. 스님이 계시긴 한 건지 조용히 해요. 해숙 씨는 박 실장을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도시의 매캐한 매연 냄새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풍겨오는 향기. 그것은 고급 향나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묵은 된장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 냄새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쿵쾅거리던 심장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꿈속에서 딸이 숨었던 그 돌탑이 마당 한가운데에 정말로 서 있었습니다. 이끼가 잔뜩 낀 채로 말이죠. 연아야, 엄마 왔다. 엄마가 진짜로 왔어. 해숙 씨는 홀린 듯 경내로 발을 옮겼습니다. 경내는 적막했어요. 대웅전 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목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사체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 쪽 수도가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박, 찰박. 누군가 빨래를 하고 있더군요. 해숙 씨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실장이 해숙 씨를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으려 했지만 해숙 씨는 손을 들어 그를 물리쳤어요. 수도가에는 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일까요? 회색 승복도 아니고 시장통에서나 팔 법한 낡은 꽃무늬 손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어 올렸는데 잔머리가 삐져나와 목덜미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에 찬물을 받아놓고 무언가를 힘주어 비비고 있었어요. 하얀 천기저귀였습니다. 으아악 마이너스, 으아악 마이너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등 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여자는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보였지만 여자는 익숙한 듯 몸을 흔들며 아기를 달래더군요.
착하지. 우리 아가 배고파? 엄마가 이것만 헹구고 맘마줄게. 조금만 참아. 여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은 찬물에 불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은 터져서 붉게 피가 맺혀 있었어요. 3월이라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였는데 말이죠. 혜숙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절에서 기저귀를 빨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 의문보다 더 먼저 찾아온 것은 통증이었습니다. 명치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그저 남루한 행색에 사연 있어 보이는 여자일 뿐인데 혜숙 씨의 눈에는 여자의 굽은 등이 너무나 크게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듯한 저 등, 아이를 업고 있는 그 처절한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던 겁니다. 마치 40년 전 혜숙 자신이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을 업어 키우던 시절의 모습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잃어버린 젊은 날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알 수 없는 피의 이끌림이 혜숙 씨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모님, 제가 가서 말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지 스님 어디 계시냐고. 박 실장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봐요. 여기 주지 스님 계십니까? 그 소리에 여자가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빨래하던 손이 멈췄죠. 여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여전히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여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혜숙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혜숙 씨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얼굴,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어요.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도끼가 뒤섞인 그 눈동자. 혜숙 씨의 시선과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꿈속에서 딸아이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거기 추워. 오지 마. 여자의 젖은 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박 실장을 밀치고 여자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아이를 고쳐 업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마치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짐승처럼 혜숙 씨를 향해 날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보았습니다. 여자의 눈가에 맺힌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그렁그렁한 눈물을요. 그리고 그 눈물이 혜숙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낯선 절, 낯선 여자, 그리고 낯익은 아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혜숙 여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실이 바로 코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절 마당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사모님과 갓난쟁이를 업은 행색 초라한 여인이 마주보고 서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여자의 등 뒤에 엎인 아기 포대기 자락이 힘없이 나부꼈습니다. 혜숙 씨는 그 자락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 주먹을 꽉 쥐었다고 해요. 당신, 누구예요? 혜숙 씨의 물음에 여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혜숙 씨와 박 실장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마치 덫에 걸린 산짐승처럼
금방이라도 도망칠 태세였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여기 관리인입니까? 주지 스님 어디 계시냐고요. 박 실장의 날 선 목소리에 여자의 등에 업힌 아기가 다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마이너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하고 서럽던지 해숙 씨는 순간 윽 하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남의 집에 우는 소리야 시끄럽기만 한 게 보통인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해숙 씨의 귓속을 파고들어 명치 끝을 찌릿하게 건드리는 겁니다. 마치 20년 전 잃어버린 딸 연아가 배고프다고 보채던 그 소리 같아서 해숙 씨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아이를 토닥이며 요사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스님은 법당에 계십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고는 여자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해숙 씨는 멀어지는 여자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낡은 고무신을 꺾어 신은 발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맺힌 게 보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런 하고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웅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나이가 칠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은 분이셨죠. 바로 무심사의 주지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은 해숙 씨를 보고도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올 사람이 왔다는 듯 담담하게 합장을 하셨죠. 오셨습니까, 보살님? 스님, 저를 아십니까? 오늘 새벽 까치가 유난히 울어대기에 귀한 손님이 오시려나 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박 실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지만요. 스님, 제가 제사상을 좀 차려도 되겠습니까? 오늘이 제 딸아이 기일인데.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해숙 씨의 말에 스님은 잠시 해숙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꿰뚫어 보는 듯 하던지 해숙 씨는 가슴속 숫덩이가 다 들키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 도량에 오는 발걸음을 어찌 막겠습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다만, 보시다시피 절이 누추하여 공양간도 좁고 일손도 부족합니다. 귀한 분께서 불편하실까 염려되는군요.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을 돌아보며 지시했죠. 박 실장, 차에서 음식 다 가져와. 잭이랑 병풍도. 사모님, 정말 여기서 하시게요? 저기 부엌 좀 보십시오. 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판입니다. 위생도 걱정이고. 박 실장, 해숙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잃지 않던 그녀였기에 박 실장은 화들짝 놀랐죠. 내 딸 밥상이야. 흙바닥이면 어때? 내가 괜찮다는데 자네가 왜 난리야? 시키는 대로 해. 결국 박 실장은 입을 삐죽거리며 차로 뛰어갔습니다. 해숙 씨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직접 제사상을 차리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공양간 부엌으로 들어선 해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보다 더 좁고 허름했거든요. 시멘트 바닥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식탁이라곤 칠이 다 벗겨진 나무 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아까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인기척에 놀란 여자가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일어나려 하자 혜숙 씨가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애기 밥 먹는데. 여자는 쭈뼛거리며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푹 숙인 채 혜숙 씨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혜숙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산적, 제주도에서 공수한 옥돔, 유명 장인이 만든 약과와 과일들. 그 허름한 부엌에 놓이기엔 너무나 이질적이고 화려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혜숙 씨는 여자의 목 울대가 꿀꺽하고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여자는 말라비틀어진 몸이었습니다. 젖이 나오긴 하는 걸까 걱정될 정도로요. 혜숙 씨는 떡 상자를 열어 큼지막한 백설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툭 여자 앞에 내려놓았죠. 이거 좀 들어요. 애기 먹이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지.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인데. 나보기 싫어서 그래요? 어차피 제사상에 올리고도 남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혜숙 씨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무는데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씹지도 않고 허겁지겁 삼키는 모습을 보며 혜숙 씨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쯧쯧. 내 딸 연아도 살아있으면 딱 저 나이쯤 됐을 텐데. 그런데 말이죠. 여자가 떡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혜숙 씨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떡을 손으로 잡고 먹는데 이 여자는 새끼손가락을 살짝 펴고 떡을 쥐는 겁니다. 그건 혜숙 씨의 친정어머니 그리고 혜숙 씨 본인, 더 나아가 잃어버린 딸 연아까지 가지고 있던 독특한 습관이었거든요. 혜숙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펴진 새끼손가락, 그리고 여자의 손. 우연이겠지. 세상에 저런 버릇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혜숙 씨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법당 청소 대충 끝냈습니다. 먼지가 어찌나 많은지 제 양복이 다 버렸습니다. 박 실장은 구석에 앉아 떡을 먹고 있는 여자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모님, 냄새나게 애기 기저귀랑 이런 건 좀 치우라고 하세요. 신성한 제사상 앞에서 이게 무슨 예의입니까? 그 말에 여자가 화들짝 놀라 떡을 내려놓고 아이를 업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혜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박 실장이 아니라 여자를 향해서였죠. 하지만 그 눈길은 박 실장을 향해 도끼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말 조심해. 애기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냄새라니? 자네는 똥 기저귀 차고 안 컸어? 사람한테서 사람 냄새 나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 사모님, 그게 아니라. 나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박 실장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을 떨던 사모님이 냄새나는 거린 같은 여자 편을 들다니요.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혜숙 씨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여자의 입가에 묻은 떡고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어요. 미안해요. 내 비서가 입이 좀 걸어서. 아닙니다. 제가 폐를 끼쳐서. 이름이 뭐예요?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아요. 이연아입니다. 쿵. 혜숙 씨의 손에서 손수건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화? 네. 연꽃 화자를 써요. 세상에 흔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딸의 제삿날, 내 딸이 오지 말라고 한 이 절에서 내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혜숙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여자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그때 등 뒤에서 아이가 깨르르 하고 웃었습니다. 혜숙 씨의 시선이 여자의 어깨 너머 방긋 웃고 있는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아이의 눈, 맑고 투명한 그 눈동자가 혜숙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숙 씨는 보았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귀 밑에 있는 아주 작고 흐릿한 붉은 점을요. 그건 혜숙 씨의 남편 최 회장에게도 있고 죽은 시어머니에게도 있었던 그 집안 핏줄에만 나타난다는 유전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여자가 놀라서 사모님 하고 부축하려 다가왔습니다. 여자의 손이 혜숙 씨의 팔에 닿는 순간 혜숙 씨는 느꼈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그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피의 온도를. 설마,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하지만 혜숙 씨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절, 낯선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이 지독한 익숙함.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 아니, 운명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떨리는 눈으로 여자를, 아니, 연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제사는 죽은 딸을 보내는 제사가 아니라 어쩌면 산 딸을 확인하는 잔인한 신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숙 씨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남루한 행색의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연하라고 밝혔을 때 혜숙 씨의 세상은 잠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제 딸과 똑같은 이름. 흔한 이름이라지만 하필 오늘 같은 날 딸이 꿈에 나타나 이끌어준 장소에서 만난 여자의 이름이 연하라니요. 이건 신이 장난을 쳐도 너무 짓궂게 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박 실장이 호들갑을 떨며 혜숙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혜숙 씨는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죠.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밥상을 차려주러 온 날이니까요. 혜숙 씨는 떨리는 다리에 애써 힘을 주며 일어났습니다. 아냐, 현기증이 좀 나서 그래. 어서 법당으로 가자. 혜숙 씨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 아니 연하 씨를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다시 아이를 어르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죠. 그 굽은 등이 혜숙 씨의 시야에 자꾸만 밟혔지만 혜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대웅전 안은 서늘하면서도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고 천장 석가래에는 거미줄이 희미하게 쳐져 있었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청운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살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춤을 추듯 비쳐들고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도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더군요. 주지 스님은 이미 불단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습니다. 목탁을 두드리지도 연불을 외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해숙 씨를 기다리고 계셨죠. 준비해 온 것을 올리시지요. 스님의 나지막한 말씀에 해숙 씨와 박 실장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은 툴툴거리는 소리를 감추지 못했어요. 가져온 병풍을 치고 오칠한 고급 제기를 꺼내 놓으면서도 입이 대빨은 나와 있었죠. 아니, 바닥 수평도 안 맞네. 먼지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사모님, 정말 여기서 하실 겁니까? 이 귀한 음식들에 먼지 다 앉겠습니다. 박 실장, 입 다물고 상이나 펴. 해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바로 딸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의 영정은 잘 쓰지 않는다지만 해숙 씨는 차마 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 매년 제사상에 사진을 올리곤 했거든요. 사진 속 아이는 5살 즈음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 머리에 예쁜 리본을 단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천사 같은 아이. 20년 전 그 지옥 같은 유괴 사건이 일어나기 딱 일주일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해숙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연아야, 여기 맞니? 엄마가 잘 찾아온 거니? 엄마가 널 위해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사진 액자를 제사상 중앙에 올리는 순간 해숙 씨의 가슴이 찌릿하고 저려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망울이 아까 부엌에서 봤던 그 여자. 아니, 그 여자의 등에 업힌 아기의 눈망울과 너무나 닮아 보였기 때문이죠. 사모님, 향 피우겠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 해숙 씨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향 하나를 집어 촛불에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았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라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웅전 문이 끼잉 마이너스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 스님, 아까 그 여자 연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쟁반에 담긴 찻잔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까 얻어먹은 떡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따뜻한 차를 내온 모양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지금 제사 지내려는 거 안 보입니까? 눈치 없이 불쑥불쑥. 박 실장, 해숙 씨가 박 실장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죠. 들어와요. 괜찮으니까. 여자는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감히 귀한 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몸을 잔뜩 움츠린 채였죠. 낡은 손바지와 헐렁한 티셔츠 차림이 화려한 제사상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해숙 씨 옆 탁자에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탁 하고 찻잔 놓는 소리가 난 뒤 여자가 몸을 일으키다가 우연히 제사상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었죠. 여자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여자는 쟁반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제사상 한가운데 놓인 해숙 씨 딸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숙 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자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귀신이라도 본 듯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들고 있던 쟁반이 덜덜덜 떨리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봐요, 왜 그래요?
박 실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지만 여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홀린 듯이 한 발짝, 두 발짝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의도 격식도 잊은 채 말이죠. 이거,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나셨어요? 혜숙 씨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단순히 아이가 예쁘네요 라고 말하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혜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났냐니? 내 딸 사진인데. 네. 여자가 고개를 획 돌려 혜숙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물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죠. 따님, 사진이라고요? 이 아이가 사모님 딸이라고요? 그래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연아예요. 근데 댁이 그걸 왜 물어요? 혜숙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는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것을 박 실장이 겨우 낚아챘죠.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뭐라고요? 이 여자가 진짜... 박 실장이 화를 내며 여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박 실장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절박하고 날카로웠던지 법당 안의 공기가 쩍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 제 사진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혜숙 씨도 박 실장도 심지어 가만히 앉아 계시던 주지 스님마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혜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사진이라고요. 이거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사진이라고요. 여자는 악을 쓰듯 소리치더니 품속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 지갑. 여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사진을 혜숙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혜숙 씨는 홀린 듯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위에 있는 영정 사진과 비교해 보았죠. 헉! 혜숙 씨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제사상 위의 사진은 혜숙 씨가 스튜디오에서 원판을 받아 크게 인화한 것이고 여자가 내민 사진은 그날 현장에서 즉석 카메라로 찍어주었던 작은 스냅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옷차림, 배경, 웃는 표정, 그리고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솜사탕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특히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하얀 원피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옷은 백화점에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혜숙 씨가 딸을 위해 직접 레이스를 뜨고 자수를 놓아 만들어 입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었거든요. 옷깃 끝에 수놓아진 작은 제비꽃 문양. 여자가 내민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그 제비꽃 문양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혜숙 씨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제사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고아예요.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제 짐 속에 들어있던 유일한 사진이 바로 이거였어요.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여자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평생을 이 사진 한 장 붙들고 살았어요. 언젠가 엄마가 날 찾으러 오지 않을까? 우리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닐 거야. 잃어버린 걸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요. 그런데 여자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화려한 제사상과 해숙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왜 제 사진이 죽은 사람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건데요? 저는 살아있는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엄마는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건데요? 여자의 절규가 법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해숙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20년 전 경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딸아이의 신발과 옷가지가 발견되었다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해서 가슴에 묻고 사망신고까지 마쳤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낯선 여자가 그 죽었다던 내 딸이라고? 내 딸 연아가 살아있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해숙 씨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박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이 여자 사기꾼입니다. 사모님 속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합성사진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 틀림없어요.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박 실장이 거칠게 여자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거 나요. 내 사진 맞단 말이야.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회장 사모님 앞에서 사기를 쳐?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박 실장은 여자를 질질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엎어진 채 해숙 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한마디, 엄마라고 부르는 그 처절한 목소리. 해숙 씨의 귓가에, 아니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꿈속에서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와 지금 눈앞에서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해숙 씨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성은 아닐 거야, 속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본능은 이미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벼락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멈춰. 그 손 놓지 못해. 박 실장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해숙 씨는 비틀거리며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자의 얼굴, 눈물 범벅이 된 그 얼굴을 해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여자의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아주 작은 흉터, 5살 때 식탁 모서리에 찧어서 꿰맸던 그 자국. 시간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어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해숙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정말. 해숙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여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낯선 몸에 채운 냄새, 그리고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핏줄이라고. 죽은 줄 알고 제사상을 차려줬던 내 딸이 20년 만에 살아서 내 품에 안겼다고. 법당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주지 스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합장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인연의 끈은 칼로도 베지 못하는 법이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도 잠시 해숙 씨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내 딸을 죽은 것으로 위장했는가? 누가 멀쩡한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냈는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박 실장은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아이를 내치려 하는가? 해숙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 뒤로 사나운 어미 사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은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오직 두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낡은 석가래를 타고 흐르고 있었죠. 해숙 씨는 자신의 품에 안긴 연아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른 등을 놓아버리면 20년 전처럼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품에 안긴 연아 씨의 몸은 앙상했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질 정도로 마른 몸에서는 비릿한 젖냄새와 고단한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해숙 씨에게는 그 냄새가 세상 그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내 새끼의 냄새,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였으니까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깬 건 역시나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당혹스러움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해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사진 한 장 똑같다고 친딸이라니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사진을 어디서 주었는지, 훔쳤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DNA 검사부터 하고. 닥치게. 해숙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낮게 음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늘하던지 박 실장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박 실장, 자네 눈에는 저 흉터가 안 보이나? 내 딸이 5살 때 식탁 모서리에 찧어서 생긴 저 상처가 안 보여? 그리고 내 가슴이 안다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못 알아보는 어미는 없어. 해숙 씨는 연아 씨의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가, 많이 놀랐지? 괜찮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연아 씨는 해숙 씨의 따뜻한 손길에 낯설어 하면서도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엄마의 손길이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상상했던 그 온기가 바로 지금 볼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는 춥다. 요사체 방으로 들어가자. 가서 얘기 좀 하자꾸나. 해숙 씨는 연아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주지 스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서 길을 안내해 주셨죠. 박 실장은 어딘가로 급히 문자를 보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사체 방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은 해숙 씨는 연아 씨에게 따뜻한 꿀물을 타주었습니다. 연아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도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등 뒤에서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연아 씨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퉁퉁 붓고 터진 손등.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어 있었고 손목에는 멍 자국인지 흉터인지 모를 거뭇거뭇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핏줄로 태어나 공주처럼 귀하게 자랐어야 할 내 딸이 대체 지난 20년 동안 어떤 지옥을 살아온 걸까요? 말해다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해숙 씨의 물음에 연아 씨는 한참 동안 찻잔 속에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굳게 담은 입을 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한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기억나는 건 고아원이에요.
5살 때 길을 잃었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갔지만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서 천사원이라는 보육원에 맡겨졌대요. 혜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니요. 혜숙 씨는 딸이 실종된 날부터 1년이 넘도록 전국을 미친 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전단지만 수십만 장을 뿌렸고 현상금도 걸었었죠. 그런데 경찰서 기록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 살았던 거니?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고 싶었어요. 돈을 모아서 탐정을 쓰던 신문에 광고를 내든 해서요. 연아 씨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남자였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고아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내 편이 생겼다고, 이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연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숙 씨는 직감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결코 아름답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자마자 그 사람은 변했어요. 아니, 본색을 드러낸 거죠. 도박에 미쳐 있었어요. 제가 공장에서 야근하며 모은 돈, 부모님 찾겠다고 적금 든 돈까지 몽땅 훔쳐가서 도박판에 쏟아부었어요. 세상에, 저런 천벌을 받을 놈이. 돈이 떨어지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때렸어요. 임신한 배를 걷어차려고 해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애기만은 살려달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게 우리 소망이에요. 연아 씨는 등 뒤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소망이가 태어나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밤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밥상을 엎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친정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소망이 아빠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숙 씨는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내 딸이, 금지옥염 내 딸이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 맞고 살았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연아 씨의 눈빛이 갑자기 매섭게 변했습니다. 공포를 넘어선 어떤 살기 같은 것이 느껴졌죠. 일주일 전이었어요. 남편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더니 밤에 들어와서 제게 그러더군요. 아기를 입양 보내자고. 뭐라고? 해외 입양 보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꽤 받을 수 있다고. 어차피 키울 능력도 없는데 팔아버리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연아 씨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사람이 몽둥이를 들었어요. 저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몽둥이가 소망이 쪽으로 향하는 걸 보고는 저도 모르게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어요. 혜숙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내 새끼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멈칫하는 사이에 맨발로 아기만 안고 뛰쳐나왔어요. 신발 신을 정신도 없었어요. 그냥 달렸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제야 혜숙 씨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보았던 연아 씨의 발 뒤꿈치가 왜 그토록 엉망진창이었는지를요.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쳐 나온 어미의 발.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돈 한 푼 없이 도망쳐 나와서 갈 곳이 없었어요. 찜질방도 못 가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아기 젖을 물렸어요. 그러다 문득 스님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우연히 배웠던 스님인데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힘들 때 갈 곳 없으면 찾아오라고. 연아 씨는 고개를 돌려주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눈을 감고 염주만 돌리고 계셨죠. 무작정 여기로 와서 스님한테 빌었어요.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고요. 세상 속세 다 끊고 여기서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제발 우리 아기랑 저 좀 받아달라고요. 머리를 깎겠다고? 네. 남편이 찾지 못하게. 그리고 더 이상 여자로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그러시더군요. 연아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 자르는 건 쉽지만 어미의 연을 끊는 건 부처님도 못하신다. 아기가 클 때까지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잘라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을 내주셨어요. 연아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혜숙 씨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체면도 위엄도 다 던져버리고 그저 자식 잃은 죄 많은 어미가 되어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혜숙 씨는 연아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흘렸던 눈물은 연아 씨가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따뜻한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다닐 때 내 딸은 도박꾼 남편에게 맞으며 아기를 팔아넘기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맨발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년이다. 혜숙 씨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무언가 곤란한 보고를 받은 듯한 얼굴이었죠. 사모님,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나가. 그게 아니라 급한 연락이 와서요. 회장님께서 회장이 뭐? 내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데 회장이 대수야? 혜숙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혜숙 씨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말한 남편이라는 작자. 지금 사채업자들 풀어서 아내 찾고 있답니다. 방금 제가 알아봤어요. 뭐라고? 빚 때문에 아내랑 애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만약 사모님이 여기서 따님이라고 데려가시면 회장님 댁까지 그 깡패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럼 회장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고 언론에라도 알려지면. 박 실장은 교묘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며 혜숙 씨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었죠. 하지만 혜숙 씨는 20년 전 남편의 눈치만 보며 울기만 하던 그 유약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혜숙 씨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박 실장, 네 사모님, 내 딸 건드리는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사채업자, 깡패, 오라고 해. 내 돈다발로 묻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회장 이미지 웃기지 마라 그래. 내 딸하고 손주 지키는 일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혜숙 씨는 방 한구석에 놓인 연아 씨의 낡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연아야. 여긴 춥다.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가 따뜻한 밥 해줄게. 연아 씨는 놀란 눈으로 혜숙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알면 걱정 마라. 이제 너한테는 엄마가 있어. 그 누구도 너랑 소망이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엄마가 이번 생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지킬 거야. 혜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숙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선 박 실장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다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요. 찾았습니다. 철이반 보내세요. 운명처럼 다시 만난 모녀. 하지만 그들 앞에는 20년 전보다 더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혜숙 씨는 이 지옥 같은 진실 속에서 딸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요사체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방금 전 돈다발로 묻어버리겠다고 박 실장에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을 또다시 잃을까봐, 행여나 놈들이 들이닥칠까봐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어서 가자. 필요한 것만 챙겨라. 혜숙 씨의 재촉에 연아 씨는 주섬주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라야 고작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죠. 아이 기저귀 몇 장, 젖병, 그리고 낡은 내복 두어 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핏줄이 가진 전 재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해서 혜숙 씨는 또 한 번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머리 좀 묶고요.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 아직은 어색해서 입안에서 맴도는 그 호칭이 혜숙 씨의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연아 씨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기 위해 고무줄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연아 씨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 혜숙 씨의 시선이 연아 씨의 오른쪽 귀 뒤편에 딱 꽂혔습니다. 아, 혜숙 씨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 뒤쪽 머리카락에 가려 평소엔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쭈글쭈글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혜숙 씨의 손이 덜덜 떨리며 그 흉터로 향했습니다. 이 상처, 아, 이거요? 보기 흉하죠?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연아 씨는 부끄러운 듯 머리카락으로 상처를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연아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그런 거야. 내가. 혜숙 씨의 기억은 순식간에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연아가 막 3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혜숙 씨가 외출 준비를 하느라 뜨겁게 달궈진 고데기를 화장대 위에 잠시 올려두었는데 호기심 많은 어린 연아가 그걸 잡으려다 그만 귀 뒤를 대고 말았던 거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혜숙 씨도 놀라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었던 그날. 자신을 자책하며 밤새 아이 곁을 지켰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내가 널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평생 남을 흉터를 남겼어. 이게 바로 그 증거야. 넌 내 딸이 맞아. 틀림없어. 혜숙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유전자 검사 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 흉터야말로 혜숙 씨와 딸만이 공유하고 있는 아픈 추억이자 부정할 수 없는 낙인이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주지 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의 손에는 아주 오래된 누렇게 바랜 한지 뭉치가 들려 있었죠. 스님은 혜숙 씨와 연아 씨를 번갈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 늙은 중이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엄숙했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박 실장이 흠칫 놀라 안을 기웃거렸죠. 스님 바쁩니다. 저희 지금 급하게 가야 해서. 박 실장, 조용히 해. 스님 말씀 들어보자. 해숙 씨가 박 실장을 제지했습니다. 스님은 박 실장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해숙 씨은 따님이 20년 전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닙니다. 스님의 단호한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 아이, 연하처 사는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버리고 간 겁니다. 버리다니요? 해숙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님은 들고 있던 한지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20년 전부터 스님이 적어온 사찰 일지였습니다. 20년 전 3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요. 절 입구 대문 밖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5살배기 여자아이가 헌 옷가지에 쌓인 채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처사였지요. 연아 씨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놀란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들어와 보니 귀 뒤에 화상을 입어 진물이 줄줄 흐르고 열이 펄펄 끓더군요. 급한 대로 약초를 지식여 상처를 치료해주고 미음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엄마만 찾으며 울다가 탈진에 쓰러지곤 했습니다. 해숙 씨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비 오는 밤 그 어린 것이 상처 입은 몸으로 버려져 공포에 떨었을 생각을 하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전단지를 얼마나 뿌렸는데. 신고했지요. 파출소에 연락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문가에 서 있는 박 실장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실종 신고된 아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건장한 사내들이 절에 찾아와서는 이 아이는 부모가 키우길 포기한 아이니 고아원에 보내라고 협박 반, 회유 반으로 말하고 갔습니다. 종교시설이라 해도 힘없는 개인 사찰인 제가 놈들의 행패를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천사원에 맡겼던 겁니다. 뭐라고요? 해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없다니요? 해숙 씨는 분명히 남편과 박 실장을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고도 수십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리고 보살님, 제가 이 아이를 기억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금으로 된 미아 방지 목걸이였습니다. 줄은 끊어져 있었지만 펜던트는 그대로였죠. 아이를 씻길 때 목에서 발견한 겁니다. 놈들이 아이 옷은 다 갈아입혀서 버렸지만 이 목걸이는 옷 속에 들어가 있어 미처 못 본 모양입니까? 혹시나 나중에 부모를 찾을 증표가 될까 싶어 제가 20년간 보관해 왔습니다. 해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펜던트 뒤쪽을 확인하는 순간 해숙 씨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마이 프린세스 YEOM-와 RH-5형. 해숙 씨는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건 혜숙 씨가 연화에 첫 돌 때 직접 주문 제작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희귀 혈액형인 딸을 위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혈액형까지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목걸이. 모든 기억이, 모든 증거가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사진, 귀 뒤에 화상 흉터, 그리고 이 목걸이까지.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아이를 납치했다. 누군가가 아이를 이 외진절 앞에 버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경찰 신고를 막고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다. 혜숙 씨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서늘한 살기로 변해 있었죠. 박 실장, 혜숙 씨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문가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던 박 실장이 움찔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네, 사모님. 자네 20년 전 그날 기억나나? 네. 갑자기 무슨 내가 실종 신고하러 경찰서 가겠다고 했을 때 자네가 그랬지. 사모님이 직접 가시면 기자들 몰린다고, 회장님이랑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난 집에 갇혀서 기도만 했어. 혜숙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고? 그 많은 전단지는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내 딸이 죽어서 강물에 떠내려갔다던 그 신발 한 짝. 그거 자네가 가져왔잖아. 경찰이 찾았다면서. 사모님. 그건 오해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박 실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동공은 이미 그가 범인 혹은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숙 씨는 박 실장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살아온 재벌가 안주인의 소나기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똑바로 들어. 지금 당장은 내 딸이랑 손주 안전이 먼저라 참는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각오해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내 눈 속여서 내 새끼 지옥에서 살게 한 놈들, 내가 다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혜숙 씨는 박 실장을 밀쳐내고 연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연아야. 여긴 이제 볼일 끝났다. 우리 집으로 가서 다 밝혀내자. 네. 엄마. 연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찾고 엄마를 찾은 당당한 딸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아기 소망이를 받아 안고 연아 씨의 손을 잡은 채 요사체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주지 스님이 합장하며 나직하게 연부를 외셨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와 그 가족을 배웅하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 실장이 뒤따라 나오며 주머니 속에서 몰래 칼, 아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플랜 B 가동해. 집으로 가는 길에 처리한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혜숙 씨는 2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는 길, 그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검은 세단은 도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죠. 혜숙 씨는 뒷좌석에서 연아 씨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혜숙 씨는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딸의 언손을 녹여주고 싶어 계속해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연아 씨의 품에 안긴 아기 소망이는
차의 진동이 자장가라도 되는 양곤이 잠들어 있었고요. 해숙 씨의 시선은 룸미러를 통해 운전석의 박 실장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20년 동안 남편과 자신의 수족이 되어준 사람, 딸을 찾지 못해 올 때마다 같이 눈물 흘리는 척하며 위로해주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 그가 바로 내 딸을 버리고 내 눈과 귀를 막은 장본인이었다니. 해숙 씨는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 강남대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박 실장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로 들어서는 겁니다. 재개발 예정지라 지나다니는 차도 별로 없는 곳이었죠. 박 실장, 길이 틀리지 않나? 왜 이쪽으로 가? 해숙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힐끔 룸미러를 보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사모님. 지금 강남대로가 집회 때문에 꽉 막혀서요. 이쪽 지름길로 가는 게 빠릅니다. 거짓말 마. 내비게이션은 직진하라고 되어 있잖아. 당장 차 돌려. 해숙 씨가 소리쳤지만 박 실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차가 덜컹거리며 공사장 근처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연아 씨가 겁에 질려 아기를 끌어안으며 해숙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괜찮다. 엄마가 있잖니. 걱정 마라. 해숙 씨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그 순간 골목 앞쪽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박 실장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해숙 씨가 고개를 드는 순간 뒤쪽에서도 또 다른 승합차가 나타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앞뒤가 완전히 막힌 도간의 등쥐꼴이 된 겁니다. 앞차 문이 열리더니 덩치 큰 사내 넷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렸습니다. 험상궂은 문신을 한 그들은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저놈들, 사채업자들 같습니다. 박 실장이 과장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따님, 남편이 빚을 졌다더니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쫓아온 모양입니다. 문 잠그세요. 박 실장은 다급한 척 연기를 하며 운전석 문을 잠그는 신용을 했지만 해숙 씨는 보았습니다. 그가 슬쩍 차 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손동작을요. 놈들이 문을 열 수 있게 일부러 열어둔 겁니다. 이 나쁜 자식? 내 놈이 판 함정이구나. 해숙 씨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 실장은 여기서 연아 씨를 빚쟁이들에게 납치된 것처럼 위장에 빼돌릴 셈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책임을 피하고 해숙 씨에게는 안타깝게도 따님이 빚 때문에 끌려갔다고 보고하면 그만일 테니까요. 벌컥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험상궂은 사내가 차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연아 씨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2년 여기 있었구만. 남편이 돈 떼먹고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았어? 나와. 야, 살려주세요. 어머니. 연아 씨가 비명을 지르며 해숙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잠에서 깬 소망이도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내가 연아 씨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해숙 씨가 사내의 팔을 물어뜯을 듯이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누구 몸에 손을 대. 아줌마는 비켜. 다치기 싫으면. 사내가 해숙 씨를 밀치려 했지만 해숙 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내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마이너스. 경쾌한 파열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도 연아 씨도 심지어 운전석의 박 실장도 순간 얼어붙었죠.
해숙 씨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서서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평생 다져온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덤비는 거냐? 해숙 씨의 낮은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저기 운전석에 앉은 놈한테 얼마 받았어? 1,000만 원? 5천만 원? 무슨 소리야? 내가 그 10배를 주지. 아니, 100배를 줄 수도 있어. 대신 지금 당장 저 운전석에 있는 놈을 끌어내서 다리를 부러뜨려 놔라. 해숙 씨는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사내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죠.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권력이 가진 진짜 공포였습니다. 사내들은 주춤거렸습니다. 눈앞에 이 중년 여성이 뿜어내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100배라는 말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해숙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내 경호팀장에게 전화하면 5분 안에 무장경호원 30명이 도착한다. 그리고 강남 서장에게 전화하면 너희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고. 선택해. 돈 받고 조용히 꺼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인생 종칠 건지.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 실장이 당황해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죠. 아니, 뭐 하는 거야? 빨리 저 여자 끌어내라니까. 하지만 이미 기세는 꺾였습니다. 사내 중 대장이 바닥에 떨어진 수표 몇 장을 줍더니 박 실장에게 침을 퇴뱉고는 승합차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부르릉 마이너스 깡패들의 차가 꽁무니를 빼고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해숙 씨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티고 서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창백하게 질린 박 실장이 떨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사모님, 그게 아니라 출발해. 네, 집으로 가라고. 한 번만 더 딴짓하면 그땐 내가 직접 네 목을 조를 테니까. 해숙 씨는 다시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떨고 있는 연화 씨를 품에 안고 토닥여 주었죠. 박 실장은 더 이상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얌전한 개처럼 차를 몰아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통과해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고용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다들 입을 떡 벌렸죠. 우아한 사모님이 웬 거짓골을 한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내렸으니까요. 뭐들 하고 있어? 손님 오셨는데 짐 안 받아? 해숙 씨의 호통에 메이드들이 허둥지둥 연아 씨의 낡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해숙 씨는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최 회장이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골프 약속이 취소되었는지 일찍 들어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해숙 씨와 뒤따라 들어오는 낯선 여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제사 지내러 간다더니 꼴이 그게 뭐야?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야? 웬 거지 같은. 여보. 해숙 씨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 딸이에요. 뭐? 최 회장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죠. 당신 드디어 돌았구만. 절에 가서 귀신이라도 씌어서 온 거야?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살아 있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버린 거였어요. 해숙 씨는 연아 씨의 등을 떠밀어 앞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연아 씨는 잔뜩 위축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으리으리한 집안 풍경과 아버지라는 사람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된 겁니다. 이것 봐. 당신 딸 연아랑 똑같잖아. 이 눈, 코, 그리고 귀 뒤에 흉터까지.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연아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딸을 보는 애틋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검사하는 공장장 같은 눈빛이었죠. 연아 씨에게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옷은 남루했으며 품에 안긴 아기는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냄새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최 회장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어디서 사기꾼한테 홀린 모양인데 당장 내보내. DNA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진 내 집에 발 한 짝도 못 들여. 여보, 박 실장, 뭐하고 있어? 이 여자들 당장 끌어내. 뒤따라 들어온 박 실장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혜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누구 맘대로. 혜숙 씨는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화병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고급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혜숙 씨가 집안에서 이렇게 난동? 을 부린 건 결혼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 안주인은 나야. 내 딸 내가 데려왔는데 누가 감히 나가라 말아야? 혜숙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20년 전에도 그랬지. 회사 이미지, 주가 떨어진다고 딸 찾는 거 방해했잖아. 이번에도 그따위 체면 때문에 내 새끼 내치면 나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혼해요. 그리고 내 지분 30%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비자금 장부 내가 다 검찰에 넘길 거예요. 최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혜숙 씨는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건설사 지분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동안은 딸을 잃은 죄책감에 숨죽여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검사 하라고 해. DNA 검사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테니까. 하지만 결과 나올 때까지 연아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 내 방에서 내 옆에서 재울 거야. 밥도 내가 먹일 거고. 혜숙 씨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연아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연아야. 씻고 밥 먹자. 아빠란 사람은 없는 셈 쳐라. 혜숙 씨는 남편과 박 실장을 싸늘하게 외면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혜숙 씨의 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남겨진 최 회장과 박 실장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은 처리해라고 말하고 있었고 박 실장의 눈빛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들의 본거지 호랑이 굴 한복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죠. 그날 밤 혜숙 씨는 연아 씨와 소망이를 자신의 침대 한가운데 재우고 자신은 문 앞을 지키고 앉았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의자로 문고리를 막아둔 채였죠. 창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이 모녀에게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지만 성북동 저택 2층 안방만은 마치 딴 세상처럼 고요하고 따뜻했지요. 혜숙 씨는 20년 만에 되찾은 딸 연아 씨에게 따뜻한 전복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혜숙 씨는 딸의 입가에 묻은 죽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잔뜩 겁을 먹고 있던 연아 씨도 엄마의 따스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이 놓이는지 숟가락질이 빨라졌어요. 침대 한가운데서는 손주 소망이가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요.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연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맨날 차가운 쪽방에서 찬밥만 말아 먹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엄마가 떠주는 밥을 먹다니요. 그래, 이게 꿈이 아니다. 이제는 이게 내 일상이야.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혜숙 씨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칠어진 머릿결이 손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슬픔보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죽을 다 비운 연아 씨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화장대 구석에 놓인 어떤 물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금색 태엽이 달린 회전목마 오르골이었습니다. 혜숙 씨가 딸을 잃어버리기 전 사주었던 연아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죠. 딸이 사라진 후에도 혜숙 씨는 매일 그 오르골을 닦으며 딸을 기다려왔거든요. 저거. 연아 씨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오르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았죠. 띠링띠링 맑고 영롱한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였어요. 그 순간 연아 씨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었던 혹은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빗장이 풀리는 것처럼요. 연아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연아야, 왜 그러니? 어디 아파? 혜숙 씨가 놀라 딸을 부축했습니다. 연아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기억 났어요. 그날 밤이라니? 내가 없어진 날 말이니? 연아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제가 이 오르골을 듣고 있었는데 아빠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혜숙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남편이? 아빠가 저한테 사탕을 주면서 그랬어요. 연아야, 오늘 아빠랑 숨바꼭질할까? 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서 검은 차에 태웠어요. 그 차 운전석에는 박 실장 아저씨가 있었고요. 혜숙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범인이라는 건 짐작했지만 남편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니요? 저는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가 한참을 달려서 캄캄한 산속 절 앞에 멈췄어요. 박 실장 아저씨가 저를 내리게 하더니 여기서 배까지 세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 거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연아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차 문을 닫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울면서 차 뒤를 따라갔는데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빗물 웅덩이에 넘어져서 일어났는데 뒤를 보니까 다른 차 한 대가 더 있었어요. 다른 차? 네. 아빠 차였어요. 아빠가 창문을 내리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 하고 불렀는데 아빠는 그냥 창문을 올리고 가버렸어요. 그 차가운 눈빛. 아까 거실에서 봤던 그 눈빛이랑 똑같았어요. 우르릉 쾅 마이너스. 때마침 천둥이 쳤습니다. 혜숙 씨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실장이 주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저 하수인일 뿐 내 딸을 차가운 비바람 속에 내다버리라고 지시하고 그것을 지켜본 진짜 괴물은 바로 내 남편, 이 아이의 친아빠였습니다. 마이너스. 혜숙 씨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그 인간은 내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가 딸 때문에 울 때마다 이제 그만 잊어라며 위로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어떻게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아비가 자기 핏줄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혜숙 씨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휘발되고 그 자리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두려워 마라.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다 끝낼 거야. 혜숙 씨는 오르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딸의 잃어버린 기억을 깨운 이 오르골이 이제는 그놈의 숨통을 끊을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최 회장은 느긋하게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어제 혜숙 씨가 난동을 부린 일 따위는 잊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혜숙 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곱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죠. 뒤이어 연아 씨가 아이를 안고 주눅든 표정으로 따라 내려왔습니다. 밤맛 떨어지게 아침부터 최 회장이 혀를 차며 신문을 넘겼습니다. 혜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다가가 남편의 커피잔 옆에 툭 하고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색 태엽이 달린 회전목마 오르골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오르골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억 안 나요?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연하 손에 쥐어줬던 거잖아요. 숨바꼭질하자면서 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짐짓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아침부터 꿈 타령인가? 연하가 기억해냈어요. 당신이 박 실장 시켜서 절 앞에 버린 거, 그리고 당신이 뒤따라가서 그 꼴을 지켜본 것까지 전부 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신문을 접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혜숙 씨를 올려다보았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그의 표정은 뻔뻔하고 비릿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미안하다도 오해다도 아닌 그래서 혜숙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20년 전 일이야. 증거 있어? 저 노망난 년 헛소리를 누가 믿어줘? 아,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흥? 혜숙이 너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최 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들, 난 아들이 필요했어. 내 회사를 물려받을 든든한 아들 말이냐? 그런데 넌 딸 하나 낳아놓고 자궁에 혹이 생겨서 더 이상 애를 못 낳는다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밖에서라도 핏줄을 봐야 할 거 아냐? 혜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자식 데려오려고 멀쩡한 내 딸을 버렸다고? 그래. 그깟 계집애가 뭐라고. 걔가 있으면 족복 꼬이고 상속 문제 복잡해져. 그래서 치워버린 거야. 깨끗하게. 그런데 내가 멍청하게 20년 동안 질질 짜면서 찾아다니는 바람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최 회장은 씩씩거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식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악마였습니다. 그때 데려오려던 그 아들놈,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수모는 안 당하는데. 최 회장의 중얼거림에 혜숙 씨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천벌. 그래, 그게 바로 천벌이었습니다. 죄 없는 딸을 버리고 얻으려던 아들은 결국 하늘이 거두어 간 것입니다. 잘 들어요, 최 회장. 혜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분노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 입으로 자백한 이 모든 내용. 여기 다 녹음됐으니까. 혜숙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최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이 여자가. 최 회장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혜숙 씨가 어젯밤 미리 연락해둔 친정 쪽 변호인단과 경호팀이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죠. 지금부터 사모님과 따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경호원들이 최 회장을 막아섰습니다. 혜숙 씨는 경호원들 뒤로 물러나며 연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오늘 바로 접수될 거예요. 위자료는 당신 전 재산으로 청구할 거고, 그리고 아동 유기 및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도 들어갈 거니까 감옥 갈 준비나 해. 여보, 혜수가, 아니,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용서해줘.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 회장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용서? 그건 부처님한테나 가서 빌어. 부처님도 당신 같은 놈은 안 받아주시겠지만. 혜숙 씨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박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너, 박 실장, 사모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너는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내 딸이 20년 동안 겪은 고통, 감방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껴봐. 혜숙 씨는 연아 씨의 어깨를 감싸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 회장의 고함과 박 실장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혜숙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 온 뒤 갠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고 마당에 핀 목련꽃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자, 연아야.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네. 엄마. 연아 씨는 엄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의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든든한 모성이라는 방패가 있었지요. 계절은 어느덧 봄의 끝자락을 지나 초여름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는 철쭉이 지고 싱그러운 연두색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날의 폭풍우 같았던 밤이 지나고 혜숙 씨의 집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달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남편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아동 유기 및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최 회장은 대형 로펌을 써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혜숙 씨가 내놓은 녹음 파일과 20년 전의 증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 돌아온 딸 연아 씨의 존재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최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박 실장 역시 공범으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에 혀를 찼지만 혜숙 씨는 그런 세간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딸 연아 씨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2층에서 연아 씨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처음 절에서 봤을 때 그 남루하고 앙상했던 여자를요. 지금 연아 씨의 모습은 그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단발머리에 화사한 파스텔 톤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누가 봐도 사랑받고 자란 귀한 집 따님처럼 보였죠. 물론 귀 뒤에 화상 흉터는 여전했지만
연아 씨는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그 상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의 표식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딸 예쁘구나. 소망이도 준비됐고, 네, 할머니, 맘마 먹고 자요. 유모차에 탄 소망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혜숙 씨는 손주의 통통해진 볼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가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혜숙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운전기사나 비서에게 내 가족의 안위를 맡기지 않겠다는 혜숙 씨의 굳은 의지였죠. 차가 향한 곳은 강남의 빌딩 숲, 바로 그 낡은 절 무심사였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찾은 무심사. 절은 여전히 낡고 작았지만 그날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연등이 알록달록 달려 있었고 담벼락 밑에는 혜숙 씨가 보낸 사람들이 심어놓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오셨습니까? 주지 스님이 마당까지 나와 반겨주셨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혜숙 씨와 연아 씨는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2달 전 이곳에서 딸의 영정 사진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려 했었지요. 하지만 오늘 법당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향 냄새 대신 고소한 밥 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불단 위에는 하얀 국화 대신 붉은 장미와 화려한 떡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정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활짝 웃고 있는 연아 씨와 소망이의 현재 사진이 예쁜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사가 아니라 연아 씨의 다시 태어난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었거든요. 부처님, 혜숙 씨가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난 20년 제 딸을 굽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바람 치는 날 이 절 앞에 데려다 놓아주시고 좋은 스님 만나 목숨 부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꿈속에서 저를 불러 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숙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은 딸의 제사를 지내는 어미가 아닙니다. 산 딸의 밥상을 차리는 행복한 어미입니다. 부디 앞으로 우리 연아와 소망이 가는 길에 꽃길만 깔아주소서. 혜숙 씨의 기도가 끝나자 옆에 있던 연아 씨도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 그리고 어머니. 연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절 이름이 무심사인가 보다 했어요. 연아 씨의 말에 스님이 허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을 비운다는 뜻이라는 거요. 엄마가 저를 찾겠다는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연아 씨는 혜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그리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당 안에 있던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죠. 마치 끊어졌던 탯줄이 다시 이어진 것처럼요. 법회가 끝나고 요사체 마루에 둘러앉아 점심 공양을 했습니다. 메뉴는 혜숙 씨가 새벽부터 직접 준비한 미역국과 찰밥, 그리고 잡채였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아닌 친정 엄마의 손맛이 담긴 소박하지만 귀한 밥상이었죠. 많이 먹어라. 젖 먹이려면 잘 먹어야지. 네, 엄마도 좀 드세요. 맨날 제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연아 씨가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미어 터지게 밥을 먹는 딸을 보며
해숙 씨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보살님, 그거 아십니까? 네. 뭐를요, 스님? 20년 전 그날 밤 제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스님은 서랍에서 아주 작은 말라비틀어진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꽃 씨앗. 아이가 빗속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주먹을 꽉 쥐고 이걸 안 놓고 있더군요. 아마 아버지가 숨바꼭질하자며 쥐어준 사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해숙 씨와 연아 씨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씨앗을 마당 연못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20년 동안 싹 한 번 안 틔우던 그 씨앗이 며칠 전부터 꽃봉오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손짓을 따라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도락돌로 만든 물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정말 기적처럼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 그것은 바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살아 돌아온 연아 씨 그 자체였습니다. 아, 연아 씨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연아가 연꽃을 피웠구나. 해숙 씨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아라. 너는 저 꽃처럼 강한 아이다. 아빠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결국 이렇게 예쁘게 피어났잖니. 바람이 불어와 연꽃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소망이도 그 향기가 좋은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요. 해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딸을 잃어버렸던 그날의 하늘은 원망스러울 만큼 무심했지만 오늘 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다정했습니다. 이제 해숙 씨에게는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라 연아 엄마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딸이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손주 소망이가 구김살 없이 자라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해숙 씨가 부처님과 딸에게 맹세한 남은 생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제 가자. 집에 가서 우리 연아 좋아하는 김치전 부쳐 먹자. 좋아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전 진짜 먹고 싶었어요. 해숙 씨와 연아 씨 그리고 소망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절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너무 춥고 어둡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가장 알맞은 때에 당신만의 꽃이 반드시 피어날 거라는 사실을요. 정혜숙 씨가 20년의 기다림 끝에 딸이라는 꽃을 다시 피워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꿈에 나타난 딸이 데려간 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엔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사랑한다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밥상 위에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행복이 피어날 테니까요.